조선의 왕비가 한겨울 궁궐 안에서 굶어 죽을 뻔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도 자신의 아들이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 그 궁궐 안에서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왕비의 아들이 겨우 9살에 뜨겁게 달군 온돌방에 갇혀 숨을 거뒀다는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왕실의 어머니와 어린 왕자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걸까요? 1618년 한양의 서쪽 궁궐, 높이 쌓아올린 담장 너머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담장 안에는 한때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여인이었던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밥이 들어오지 않은 지 이틀째 궁녀들은 벽에 기대어 잠들었다 깨기를 반복하고 16살 된 딸은 어머니 곁에서 붓을 잡고 글씨를 씁니다. 글씨라도 쓰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서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인모광후, 조선 제14대 왕 선조의 두 번째 왕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녀에게는 왕비라는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들은 강화도에서 죽었고 아버지는 사약을 받았고 오빠들은 차명을 당했습니다. 그녀 자신은 왕비에서 후궁으로 후궁에서 서인으로 떨어졌습니다. 궁궐 안에 있으되 죄인보다 못한 삶, 이것이 서궁이라 불린 장소의 실체였습니다. 그 서궁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서울 중구정동, 오늘날의 덕수궁입니다. 시민공원으로 바뀐 그 궁궐의 서거당 뒤편에 서면 400년 전 한 여인이 갇혀 살았던 그 공간이 바로 발밑에 있는 겁니다. 돌담길을 따라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는 그 자리가 한때 조선에서 가장 처절한 감옥이었다는 사실, 알고 나면 그 풍경이 달라 보일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아마 한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겁니다. 9살 아이가 왜 죽어야 했는지, 780명의 관리가 왜 한 여인을 쫓아내자고 26일 동안 매일 3번씩 왕 앞에 엎드렸는지, 그리고 10년 뒤 그 여인이 복수의 기회를 잡았을 때 입에서 나온 말이 왜 그자의 살을 씹어먹겠다였는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처절했던 모자의 비극, 지금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소름이 돋으셨다면 지금 느끼신 그 감각을 기억해 두십시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그보다 훨씬 깊은 곳까지 내려가게 될 테니까요. 그때 느끼신 감정을 댓글 한 줄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역사를 보고도 사람마다 전혀 다른 문장을 쓰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은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조선의 비극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 이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려면 시간을 1602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해 조선의 왕 선조는 51살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지 4년, 나라는 아직 전쟁의 상처투성이었고 왕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조의 첫 번째 왕비 의인왕후 박씨는 아이를 낳지 못한 채 160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에게는 후궁소생의 자녀가 여럿 있었는데 무려 14남 11녀였습니다. 웬만한 축구단 하나를 꾸릴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자녀 중에 정비소생의 적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선조는 반계승통이라는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중종의 서손으로 왕위에 오른 사람이기에 적자에 대한 갈망이 유난히 강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새 왕비를 맞이합니다. 연한 김씨 김제남의 딸, 나이 15, 51살 왕과 15살 소녀의 결혼이었습니다. 당시 사관조차 기록을 남깁니다. 후궁들이 있는데 그중 한 명을 왕비로 올리면 될 것을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나라 사정도 좋지 않은 마당에 굳이 새 왕비를 간택하느냐는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그만큼 선조의 적자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이 결혼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새 왕비가 아들을 낳는 순간 조선의 왕위 계승 구도가 완전히 뒤집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자는 광해군이었습니다. 선조의 후궁인 공빈 김씨 소생의 둘째 아들로 임진왜란 때 분조를 이끌며 전쟁터를 누빈 인물입니다. 분조란 왕이 피난을 가면서 조정을 둘로 나눈 것인데 선조가 의주까지 도망가는 사이에 광해군은 세자의 몸으로 평안도, 강원도, 함경도 등지를 오가며 팔도에 경문을 보내 의병을 독려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상황에서 전쟁터를 돌아다니며 능력을 증명한 겁니다. 16살의 세자가 된 이후 14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전란 중에 보여준 활약 덕분에 당색을 막론하고 조정과 백성 모두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서자라는 약점이 있었지만 사실상 광해군은 다음 왕이 될 것이 거의 확정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1603년 새 왕비 인모광후가 딸을 낳습니다. 정명공주입니다. 딸이니까 왕위 계승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지만 조정에는 긴장이 흘렀습니다. 인모광후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음에 아들이 태어난다면 그 아이는 적자가 됩니다. 조선에서 적자와 서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개축일기에는 이 시기에 벌어진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광해군의 장인 유자신이 인모광후가 정명공주를 임신했을 때 태아를 유산시키려고 여러 일을 꾸몄다는 겁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두고 벌써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건
왕위를 둘러싼 긴장이 얼마나 극에 달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3년 뒤인 1606년 마침내 인모광후가 아들을 낳습니다. 선조의 14번째 아들이자 유일한 적자 영창대군 이이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순간 조선의 정치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선조는 꿈에 바람하지 않던 적자를 얻은 겁니다. 그 기쁨은 대기권을 뚫었다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선조는 이 아이에게 각별한 애정을 쏟았고 그 애정은 단순한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선조는 광해군을 세자 자리에서 내리고 영창대군을 세우려는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영의정이던 유영경을 중심으로 한 소북파가 선조의 뜻에 동조했습니다. 소북파는 영창대군의 왕세자 추대를 위해 은밀히 세를 규합하기 시작했고 인모광후 자신도 궁중법도를 어겨가며 영창대군을 세자처럼 입히고 예우하는 행동을 보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세자 자리를 지킨 광해군 임진왜란의 영웅 조정의 지지를 받는 장성한 세자를 내리고 갓난아기를 세운다는 건 무리수 중의 무리수였습니다. 전쟁 때 분조를 이끌며 나라를 살린 세자를 폐하려면 조선 사대부 전체를 쓸어버려야 할 판이었습니다. 선조의 권위는 이미 임진왜란 때 백성을 버리고 도망간 이후로 바닥을 쳤고 십수차례 선의 파동을 일으킬 정도로 왕좌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대북파의 거두 정인홍이 병중의 선조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광해군의 전의를 방해한 유영경을 처벌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조는 격분하여 정인홍과 이이첨 등을 귀양 보내라는 명까지 내립니다. 선조실록 41년 1월 26일의 기록입니다. 왕위 계승을 둘러싼 갈등이 극한까지 치달은 겁니다. 그리고 1608년 2월 1일 오후 선조가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합니다. 유교 출신이라 불리는 7명의 신하에게 유교가 전달됩니다. 박동량, 서성, 신음, 유영경, 한응인, 한준겸, 허성. 이들은 모두 왕실과 인척으로 연결된 인물들로 선조의 각별한 총애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교의 내용은 단 하나, 형제를 사랑하기를 내가 살아있을 때처럼 하여 참소에 현혹되지 말고 영창대군을 지켜달라는 당부였습니다. 선조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죽으면 광해군 측이 영창대군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것을 죽으면서까지 적자를 걱정한 유언이었지만 그 유언은 결과적으로 영창대군에게 더 큰 화를 불러왔습니다. 대북파 일부는 이 유교 자체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유교를 받은 신하들 대부분은 이후 대북파 집권기에 유배되거나 사사되거나 삭직당했습니다. 선조가 죽었을 때 영창대군은 3살, 정명공주는 6살, 인모광후는 25살이었습니다. 25살의 대비와 3살 난 적자, 이 둘을 지켜줄 왕실의 어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모광후는 대비가 되어 통수권을 쥐고 있었고 유영경이 찾아와 수렴청정을 하라고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목대비는 자신보다 9살이나 많은 광해군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광해군에게 옥세를 넘깁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즉위 직후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제거한 것은 소북파의 수장 유영경이었습니다. 유영경은 탄핵을 받고 함경도 경흥에 유배되었다가 사사됩니다. 이어서 광해군의 친형 임해군도 제거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개축일기에는 이 시기의 분위기를 전해주는 기막힌 장면들이 나옵니다. 세자 시절 광해군은 어린 정명공주와 영창대군을 예뻐했고 그들도 광해군을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왕위에 오른 뒤 광해군의 태도가 바뀝니다. 광해군은 왕비 패비 유씨에게 데비전에 가면 영창이 목소리가 너무 듣기 싫다고 투정을 부렸다 합니다. 내전에서 함께 식사할 때도 정명공주만 만나고 영창대군은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영창대군이 대전에 계신 형님 전하가 보고 싶다고 해서 광해군이 데비전에 왔을 때 공주와 대군을 앉혔습니다. 광해군은 정명공주로구나 이리 오너라 하고 안아서 살갑게 대해줬지만 영창대군에게는 말 한마디는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영창대군이 민망하여 주춤거리자 인목대비가 웃으며 너도 앞으로 나가보거라 했고 영창대군은 어머니의 말에 힘입어 광해군 앞으로 안아달라고 나갔지만 광해군은 끝내 얼굴 한번 들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온 영창대군은 울먹이면서 말합니다. 형님 전하는 누님만 귀여워하시고 나는 본체도 않으시네. 차라리 나도 여자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하루 종일 서럽게 울었다고 합니다. 6살, 7살짜리 아이가 한 말입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을 아이 나름대로 감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형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느꼈지만 그 싫어함의 본질이 왕위를 둘러싼 정치적 위협이라는 건 알 리 없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기록도 있습니다. 광해군이 자신의 아들, 당시 세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비록 이대궐에 10명의 대군이 있다 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러나 영창은 너와 조카 사이가 아니더냐. 예전 세조께서 조카 노산군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으니 그런 일이 생길까 두렵구나. 내 반드시 영창을 없애고 너를 편안케 하리라. 개축일기의 기록이라 과장이 있을 수 있지만
궁궐 안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광해군 뒤에는 대북파가 있었습니다. 대북파의 핵심 인물은 이이첨과 정인홍이었습니다. 북이는 원래 동서남북파 중에서 가장 세가 약한 당파였는데 거기서 대북과 소북으로 다시 갈라지면서 더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세력이 광해군의 즉위와 함께 조선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짧고 굵게 역사의 획을 긋고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한 당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개축 옥사의 발단이 된 칠서의 옥. 이 사건의 주인공들은 왕실이나 조정의 핵심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양반의 서자 7명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서자는 아버지가 아무리 높은 벼슬을 한 양반이어도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고 벼슬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서월금고라 불리는 이제도 아래서 영의정을 지낸 박순의 서자 박응서, 목사를 지낸 서익의 서자 서양갑 같은 인물들이 글을 배우고 능력이 있어도 신분의 벽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중림치련, 강변치루라 일컬으며 시주를 즐겼지만 현실은 서월이라는 족쇄를 벗을 수 없었습니다. 1608년에 서월금고의 폐지를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울분을 품고 여주 강변에 무륜당이라는 건물을 짓고 나무꾼이나 소금장수를 가장하여 전국에 출몰하며 화적질을 시작했고 1613년 3월 문경세제에서 상인을 죽이고 은 수백 냥을 약탈합니다. 피살자의 노복춘상이 뒤를 추적해서 포도청에 고발했고 일망타진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단순한 강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이첨이 이 사건을 포착합니다. 이이첨은 포도대장 한이길, 정항 등과 모의하여 체포된 박응서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거짓 자백을 교사합니다. 살려주겠다는 조건을 걸고 네가 이 강도질을 한 진짜 이유는 영창대군을 옹립하고 인목대비가 수렴청정을 하도록 하기 위한 거사 자금 마련이었다고 말해라. 서양갑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호걸의 기계가 있어 괴수로 지목되었지만 완강히 저항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심한 국문을 받다가 죽습니다. 가족이 고문으로 죽는 것을 지켜본 서양갑은 결국 무너집니다. 수창자는 인목대비의 아버지 김재남이다라고 거짓 자복합니다. 나머지 서울 대다수는 끝까지 불복한 채 죽었고 박치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유릉 저주 사건이라는 콘크리트까지 부어집니다. 선조가 병들자 어떤 무당이 그 원인을 공빈 김씨 탓이라 했고 궁인들이 공빈의 묘를 저주하려 했다는 사건입니다. 실제로는 임해군이 하인들을 시켜 어머니의 능을 지키게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박동량이 확인도 하지 않고 영창대군의 궁인이 유릉에서 저주를 행했다는 성급한 말을 전합니다. 이이첨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빌미였습니다. 이 사건들이 겹치면서 김재남은 사사되고 그의 세 아들도 차명을 당합니다. 영창대군은 왕자에서 서인으로 강등되어 강화도에 위리안치됩니다. 영창대군이 궁에서 끌려나가는 장면은 개축일기에서 가장 처절한 대목 중 하나입니다. 대북파가 대군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자 대비 측 궁녀들이 어린 대군을 달랩니다. 사나흘만 피접 갔다 금방 올 것이니 버선 신고 우솥 입고 소인을 따라 나가시지요. 그러자 영창대군이 울면서 말합니다. 나를 죄인이라 하고 죄인들이 드나드는 문으로 내어가려 하니 죄인이 버선 신고 우솥 입은들 다 쓸데없다. 궁녀가 누가 그리 말했느냐 묻자 남이 알려줘서 알았을까? 내가 그냥 알았다. 서소문은 죄인들이 드나드는 문이니 나도 죄인이라 하여 그 문 밖에 두려는 게지. 나하고 누님하고 같이 가면 몰라도 나 혼자는 못 나간다.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또렷합니다. 결국 신랑이 끝에 인목대비 측 궁녀들이 대비를 업고 나오고 정명공주를 업고 나오고 영창대군을 업고 나옵니다. 그런데 영창대군이 등에 업힌 채로 말합니다. 어마마마와 누님이 먼저 서고 나는 그 뒤에서 나갈 테야. 이유를 묻자 내가 먼저 나가게 하고 어마마마와 누님은 나오지 않을지도 모르잖아. 그러니 내가 보는 데서 먼저 가오. 차비문에 도착하자 내관 10여 명이 엎드려 재촉했고 대비가 따르지 않자 왕의 내인이었던 연갑이 대비를 업은 궁녀의 다리를 붙잡고 은덕이란 자가 공주를 업은 궁녀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대군을 업은 김상궁을 문 밖으로 밀쳐내고 차비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영창대군은 왕의 내인 등에 엎혀나가면서 그 내인의 등에 머리를 계속 들이박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마마마 좀 보세. 그러면 누님이라도 한 번만 보세. 광해군이 보낸 내인들은 모두 들은 채도 않고 궁 밖으로 내뺐습니다. 이 절규에 모든 궁인들이 곡을 하여 정릉동에 진동했다고 합니다. 대군을 데려가는 사람들의 눈에도 눈물이 어려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궁 밖에 나가자 칼과 화살을 지닌 병사들이 몰려왔고 대군은 그들을 보더니 무서워 머리를 묻고 그제야 울음을 그치고 잠이 든 채 엎혀 나갔습니다. 강화도로 끌려가기 전 영창대군은 김상궁에게 갑자기 내 발 좀 씻겨 주어라. 목욕하고 싶다고 했고
또 갑자기 21일은 며칠이 남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유를 묻자 알만한 일이 있어서 묻는 거야 라고만 하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좌우 사람들이 추측해보니 6월 21일이 바로 강화도로 끌려가는 날이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스스로 날짜를 세며 자신에게 닥칠 화를 예견하고 있었던 겁니다. 목욕제계는 죽음을 준비하는 행위였습니다. 8살 아이가 자기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인조실록에 따르면 영창대군이 유배를 갈 때 궁녀 2명이 따라갔습니다. 8살 아이와 궁녀 2, 그게 전부였습니다. 인목대비는 이후에도 아들이 유난히 좋아하던 떡과 종이, 붓 등을 손수 준비해서 보냈는데 그때마다 금군이 와서 손수 검사한 뒤 보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인목대비가 옷을 지어 보냈으나 새 옷은 허락이 나지 않아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한 달 뒤 영창대군은 서인으로 강등되어 강화도에 위리안치됩니다. 조야에서는 구명상소가 이어졌습니다. 형제의 의를 따져야 한다는 전은설, 8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라는 이유로 영창대군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의 영웅 곽재우는 1613년 5월 사직 상소와 함께 영창대군에게 죄가 없다는 상소문을 올리고 낙향했습니다. 임해군은 죽어 마땅하지만 영창대군은 달라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왕위를 스스로 도모할 의지가 있었던 임해군과 왕위가 뭔지도 모르는 8살 아이를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항복, 이덕형, 이원익 같은 명재상들도 극력 구명을 요청했고 심지어 허균까지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이첨은 끈질기게 처형을 요구했고 영창대군을 구원하려 한 사람은 모조리 유배에 처해버렸습니다. 결국 이이첨의 명을 받은 강화부사 정황이 움직입니다. 영창대군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마다 다릅니다. 광해군 일기에는 2가지 설이 전해집니다. 하나는 정황이 영창대군을 굶겨서 죽게 했다는 아사설이고 다른 하나는 정황이 빨리 죽지 않을까 걱정하여 온돌에 불을 떼서 아주 뜨겁게 해서 태워 죽였다는 증살설입니다. 증살이란 방을 찜통처럼 만들어 사람을 쪄서 죽이는 것입니다. 인조실록에는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광해군의 밀명을 받은 별장 이정표가 음식물에 잿물을 넣어 영창대군을 죽게 했다는 겁니다. 세 기록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9살 아이가 어떤 식으로든 인위적으로 살해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동네의 초등학교를 떠올려 보십시오. 2학년 교실에 앉아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또래의 아이가 가족과 떨어져 섬에 갇힌 채 굶거나 찜질방보다 뜨거운 방에서 죽어갔습니다. 1614년 영창대군의 나이 9살, 조선 왕실 역사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정치적 이유로 살해된 왕자입니다. 현재 영창대군의 묘는 경기도 안성시 일중면 고을리에 있습니다. 경기도 기념물 제75호로 지정되어 있고 원래는 성남 봉안동에 있었으나 1971년 도시개발계획으로 이장되었습니다. 400년이 넘은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작은 봉분에는 문인석 한 쌍, 동자석 한 쌍, 망주석 한 쌍이 서 있고 1623년에 제작된 묘지석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죽은 뒤에도 대북파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세졌습니다. 목표는 인목대비 자체의 정치적 소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패모론입니다. 이이첨을 필두로 한 대북파는 1613년 개축 옥사 직후부터 인목대비의 폐위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목대비를 영모에 직접 연루시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패모론은 만 5년을 끌었습니다. 특히 1617년 정월부터 논의가 폭발적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광해군 자신의 태도입니다. 처음에 광해군은 패모에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 적이라 해도 아버지의 왕비를 패한다는 건 유교 국가에서 최악의 폐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북파의 압박은 집요했습니다. 1618년 1월부터는 백관이 정청에 참여하여 매일 3번씩 왕에게 대비의 폐출을 주청했습니다. 26일간 지속되었습니다. 참여한 관원이 약 780명이었습니다. 조선 조정의 관원 수를 감안하면 거의 전체 관료가 동원된 겁니다. 왕이 아무리 거부해도 78번 같은 말을 듣는 겁니다. 정청에 참여하지 않은 관원들은 탄핵을 받고 유배되거나 관직을 삭탈당했습니다. 이 패모론에는 또 다른 축이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생모공빈 김씨를 왕후로 추존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습니다. 1610년에 논의를 시작해서 공성왕후로 추존하고 1615년에는 명나라에서 책봉 고명까지 받아냅니다. 공빈이 공성왕후로 책봉되는 순간 광해군의 모후는 인목대비가 아니라 공성왕후로 바뀝니다. 이 추승 작업이 완료된 직후부터 폐위론자들은 인목대비를 서궁이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반대론자들은 여전히 모후라는 호칭을 고수했지만 대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1618년 1월 폐비절목이 결정됩니다. 인목대비는 왕비에서 후궁으로 강등되어 서궁이라 불리게 되었고
서궁 주변에는 담장을 높이 쌓고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인목대비가 유폐된 곳은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입니다. 원래 월산대군의 저택이었던 이 건물을 선조가 임진왜란 후 행궁으로 사용했고 광해군이 즉위한 뒤 경운궁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인목대비를 가두면서 서궁으로 격하시킨 겁니다. 정명공주는 옹주도 아닌 서인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서궁에 갇힌 인목대비의 삶은 왕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필품조차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밥이 들어오지 않는 날이 있었고 들어오더라도 양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높이 쌓은 담장 안에서 바깥 소식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생활 속에서 인목대비가 가장 두려워한 건 자기 자신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딸 정명공주의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남은 건 딸뿐이었습니다. 광해군 측에서 정명공주에 대해 물어올 때마다 인목대비는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공주는 이미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딸을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11살의 서궁에 갇힌 정명공주는 어머니의 이 거짓말 덕분에 존재 자체가 지워진 채로 1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인목대비도 끊임없이 자결을 기도했습니다. 최측근인 변산궁이 밤낮으로 지키며 그때마다 말렸습니다. 변산궁의 말은 빼도 박도 못하는 논리였습니다. 만약 이대로 죽으신다면 영모를 자인하는 경우이니 후세에 마마의 이름이 영원히 더럽혀 전해질 것입니다. 죽으면 역적이 되고 살면 죄인으로 갇혀 있어야 하는 상황. 인목대비는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극한의 시간이 역설적으로 정명공주에게 다른 것을 남겼습니다. 서예입니다. 선조와 인목왕후는 둘 다 조선 왕실을 대표하는 서예가였습니다. 선조는 한석봉의 필법을 좋아하여 많은 영향을 받았고 17세기 이후 국왕 어필의 전형을 수립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인목왕후 역시 민우시로 알려진 뛰어난 서예 작품을 남기고 있습니다. 정명공주는 이 두 사람의 재능을 물려받았습니다. 서궁에 갇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글씨를 쓰는 것뿐이었습니다. 남구만의 약천집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인목대비가 서궁에 유폐되어 있었을 때 정명공주는 아직 혼인 전이었다. 정명공주는 인목대비를 옆에서 모시면서 슬프고 비통하며 두렵고 위축되어 하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정명공주는 붓을 잡고 큰 글자 작은 글자를 써서 인목대비의 마음을 위로하고 풀어드리고자 했다. 정명공주의 대표작은 화정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한 글자의 크기가 71에서 75cm에 달하는 조선시대 여성이 남긴 전례 없는 서예 대작입니다. 현재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빛나는 정치가 백성을 편안히 한다는 뜻인 이 글자에서는 서예의 문외한인 사람의 눈에도 힘과 기세가 펄펄 느껴집니다. 성난 고래가 돌을 핥히는 듯하고 목마른 천마가 샘으로 치달리는 듯하다는 평을 들었던 한석봉의 필체가 선조를 거쳐 정명공주에게 전해진 겁니다. 16살에서 21살 사이 암담한 청소년기에 이런 글씨를 썼다는 사실이 잘 믿기지 않습니다. 개축일기 자체도 이 시기의 산물입니다. 인조반정 이후 인목대비의 측근 나인혹은 그 밖의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궁중 일기는 한중록, 인현왕후전과 함께 조선 3대 궁중문학으로 꼽힙니다. 작자에 대해서는 인목대비 자작설, 정명공주와 나인들의 합작설 등 여러 의견이 있어 지금도 논쟁 중입니다. 중요한 건 조선 중기 궁중 생활의 인정과 풍속을 순우리말로 생생하게 전해주는 거의 유일한 기록이라는 점입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1623년 3월 마침내 인조 반정이 일어납니다. 서인 세력이 광해군을 축출하고 광해군의 조카인 능양군을 새 왕으로 옹립합니다. 반정의 명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명나라와의 관계에서 의리를 저버린 중립외교, 다른 하나는 형제를 죽이고 어머니를 폐위한 폐륜이었습니다. 실제로 이항복, 이덕형, 이원익 같은 명재상들이 인목대비의 폐모에 반대하다가 실각하고 유배를 당해 그곳에서 죽은 것에 대한 반발이 인조반정의 큰 동력이었습니다. 반정이 성공하고 대북파는 참혹한 최후를 맞습니다. 이이첨, 정인홍을 비롯해 수십 명이 차명에 처해지고 200명이 귀양을 갑니다. 이이첨은 비교적 빨리 처형되었습니다. 영창대군을 서인으로 강등시키고 사사하는 데 앞장서고 인목대비 유폐를 주도한 대가를 치른 겁니다. 서궁의 문이 열립니다. 10년 만입니다. 인목대비는 복권되어 대왕대비가 되었고 정명공주도 다시 공주의 신분을 되찾았습니다. 이때 인목대비의 나이 40, 정명공주는 21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역사의 길이 남을 장면이 벌어집니다. 반정 세력이 인목대비에게 인조의 즉위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자 인목대비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광해군과 폐쇄자 이지의 머리를 갖고 오라. 그들의 살을 씹어먹기 전에는 책명을 내리지 않겠다. 그리고 이어서 이이첨과 유이분을 친국한 뒤에 책명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쌓인 한이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아들을 잃고 아버지를 잃고 오빠들을 잃고 왕비의 이름을 잃고
10년간 굶주리고 감시당하고 살아온 여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가 살을 씹어먹겠다였습니다. 반정 주역들은 당황했습니다. 광해군을 죽이는 건 정치적으로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결국 반정 세력이 만류하고 인목대비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감정적이었음을 인정합니다. 광해군은 살아남아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정명공주에게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복권된 공주는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공주들이 10대 초중반에 결혼하던 것에 비하면 21살은 당시로서는 결혼도 어려운 노처녀에 해당했습니다. 부마 간택이 쉽지 않아 기한을 늦추고 후보자의 나이 제한도 낮춰서 겨우 부마를 찾았습니다. 풍산 홍씨 홍주원 당시 18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금혼령이 내려졌을 때 홍주원은 이미 다른 집안과 혼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홍영은 금혼령을 무시하고 납치까지 보냈습니다. 공주와 결혼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부마가 되면 정치활동에 크게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금부에 적발되어 홍영은 파직당하고 홍주원은 어쩔 수 없이 부마로 간택됩니다. 인조는 정명공주의 혼인에 파격적인 혜택을 줬습니다. 경국대전에서 공주의 살림집은 50칸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정명공주는 창덕궁과 경복궁 사이 안국동에 200칸짜리 살림집을 받았습니다. 경상도에서만 8,076결, 환산하면 약 5천만여 평의 절수지를 받았고 전라도의 하이삼도와 진도 등 여러 섬에서도 땅을 받았습니다. 이 땅의 범위를 둘러싸고 정명공주의 후손인 홍씨 가문과 섬 주민들 사이에서 무려 300년간 소작쟁이가 벌어졌습니다. 1730년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이어진 이 분쟁은 정명공주가 받은 혜택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를 역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혜택의 이면에는 냉정한 정치적 계산이 있었습니다. 인조반정의 명분이 효도였기 때문에 인조는 할머니 인목대비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인조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1632년 인목대비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직후부터 인조의 태도가 바뀝니다. 궁중에서 벌어진 저주 사건의 배후로 정명공주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회은군 이덕인이 경창군의 아들 양녕군을 왕위에 올리려는 소문을 전했고 인목대비 생존 시 데뷔 전 궁녀들이 밤마다 문을 닫고 몰래 제사를 지내며 기도했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인목대비의 장례 때에는 왕을 폐위하고 새 임금을 세운다는 내용의 백서 3포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인조는 이 모든 사건을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배후가 인목대비 측이며 특히 풍산 홍씨라는 시댁의 후광을 입은 정명공주가 유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인조반정에 참여한 대신들이 필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정명공주에게 해가 돌아가면 반정의 명분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궁녀들이 저지른 짓이며 인목대비도 피해자라는 결론을 짓고 첫 번째 위기는 넘어갑니다. 그러나 7년 뒤인 1639년 인조가 또 병에 걸렸을 때 총애하던 수건 조씨가 궁 안을 뒤지다 저주물을 발견합니다. 인조는 다시 정명공주를 의심합니다. 최명길이 정명공주를 연루시키면 안 된다고 말했다가 심양으로 사은사로 쫓겨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의주에서도 최명길은 다시 한번 같은 주장을 했고 결국 대신들의 강력한 반대에 인조가 고집을 꺾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은 정명공주에게 깊은 공포를 남겼습니다. 이후 정명공주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궁에서 갈고 닦은 서예, 한석봉의 필체를 이어받아 성난고래와 같은 기세를 보여줬던 그 재능을 스스로 봉인합니다. 문화는 부인들이 할 일이 아니다라며 한문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편지에는 오직 한글만 썼고 가사에만 전념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신신당부합니다. 함부로 정치나 권력 다툼에 관여하지 말라. 서궁에서 붓을 잡을 때는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였고 서궁에서 나온 뒤에는 살아남기 위해 붓을 놓았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붓을 두고 정반대의 선택을 한 겁니다. 이것이 조선 왕실을 살아간 여성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때때로 살아남은 자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건넵니다. 정명공주는 효종, 현종의 시대를 거쳐 숙종의 시대인 1685년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산 공주입니다. 7남 1녀의 자녀를 두었고 그중 3명의 아들은 어려서 잃었지만 남은 자녀와 후손들은 크게 번성했습니다. 둘째 아들 홍만용의 증손자 홍봉안의 딸이 바로 사도세자의 세자빈 해경궁 홍씨입니다. 정명공주의 6대손입니다. 한중록을 쓴 그 해경궁 홍씨가 서궁에서 죽은 척 살았던 소녀의 먼 후손이라는 겁니다. 조선 3대 궁중 문학 중 2작품이 이 한 가문이 비극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고 보면 소름이 돋는 우연입니다. 아니,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궁궐이라는 공간이 여성에게 무엇이었는지를 두 작품이 200년의 시차를 두고 같은 목소리로 증언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서궁에서 11살 소녀가 어머니 곁에 앉아 붓을 잡던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정명공주의 이야기는 영창대군처럼 비극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죽은 척 살아야 했던 소녀가 재능을 스스로 봉인하고 유령처럼 살았던 여인이 결국 조선에서 가장 오래 산 공주가 되었고 그 핏줄은 조선 후기 역사의 한복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인목대비는 아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오빠들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딸은 지켰습니다. 공주는 이미 죽었습니다. 라는 그 거짓말 하나가 결국 400년 뒤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장 오래 남는 장면이 하나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온돌방에 갇힌 9살 아이의 등에 엎여 어마마마 좀 보세라고 울부짖던 목소리였을 수도 있고 살을 씹어먹겠다고 외친 여인이었을 수도 있고 71cm짜리 화정 글자를 써놓고 조용히 붓을 내려놓은 공주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장면이 무엇이든 그것은 여러분만의 역사 읽기입니다. 그 한 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서로 다른 장면에서 멈춘 사람들의 기록이 모이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역사가 될 겁니다.